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락항 12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한 이제 20회 정도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무튼 한 그 정도 되면, 이 컨텐츠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 끈기 있게 따라오시면은 뭐 전혀 후회될 건 없죠. 왜냐면은 뭐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좋고 안 좋고 그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이득이겠지. 도움이 되겠지. 살아가다가 언젠가 한 번쯤은 유산 어떤 이런 것을 써먹을 법한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안 닥친다고 해서 괜히 배웠다?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 자, 아무튼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전에 이제 락항의 중요 업적 중에 하나가 거세 컴플렉스, 프로이트 때부터 다뤘던 이 내용을 정신분석의 중심이 되도록 여기에 위치시켰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락항은 그래서 아이가 어땠죠? 어머니의 남근, 어머니의 욕망의 그 대상이 되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 오이디푸스적인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그죠? 이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 오이디푸스 과정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통과한 아이는 어떨까, 여러분들? 이러한 희망을 포기한다고 주장했죠. 어떤 희망이에요? 성장하면서 사실상 포기될 수밖에 없는 희망이잖아. 내가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온전히 될 수 없는 거잖아. 왜냐면 엄마는 엄마 취미 생활도 있고, 엄마 해야 할 일도 있고, 엄마가 새롭게 관심 가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무조건 엄마의 그 전적인 욕망의 대상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지. 잘하고,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되고, 뭐, 고등학생 지나고, 막 이런 식으로 성장 과정이 이제 지남에 따라 엄마도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정에 충실했던 시간에 대해서.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아이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오이디푸스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 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사회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포기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오이디푸스 과정이 성장하면서 포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회화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이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 이 해결되지 못한 어머니의 남근에 집착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래서 남근은 이제 상상의 대상으로서 아이한테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죠? 이제 결핍된 것이 어떤 식으로 의미작용할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화합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락항이 얘기했던 이러한 어떤 남근, 어머니의 남근, 대상, 욕망은 결국에는 이제 언어에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언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상징 체계잖아. 언어만큼 상징 체계가 강하게 띄고 있는 거 손꼽으라고 하면은 별로 꼽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언어는 상징 체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락항은 이 어머니의 남근과 욕망을 상징 체계에 연결했다.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는 그 대상이 소멸하는 거를 느껴요.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죠? 아이가 찾던 물컵이 있다라고 칩시다. 아이가 어떤 물컵을 찾고 있었어. 물컵 좀 주세요.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요구에 반응을 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야. 이 물컵이 뭐 나의 욕망이고, 어떤 뭐 충족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컵이라는 내 욕망, 이 요구에 뭐 한다? 반응을 어떻게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라고. 반응 여부가 중요해진다라고. 왜 반응 여부가 중요해져? 컵을 달라고 했을 때, 요구했을 때,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가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잖아.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는 거야. 또 역설적이네. 말이 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오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은, 즉, 언어는 뭐예요? 기표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죠? 기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거의 필연적이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모든 메시지, 모든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왜곡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톡방이라든가 어디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온전한 차원의 소통이 어려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데, 말하고자 하는 것에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어떻다고 얘기했어?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말해줘봤자 내가 말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게 말해지지 않는 거잖아. 그러면 메시지가 뭐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왜곡되는 거 아니야? 디스토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어가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왜곡성이라는 거를. 이게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귓속말 놀이라고 알아요? 귓속말 놀이? 어릴 때 이제 뭐 옛날에 가족오락관 같은 거 TV로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허참 아저씨 이제 거의 뭐 할아버지 뭐 그때도 할아버지셨는데 지금 정말 할아버지셨나?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 허참 할아버지가 진행했던 그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실 거야. 여기에 뭐가 있었어? 여기에 이제 그 있잖아. 뭐 고요 속의 외침인가? 귓속말 놀이 해가지고 A가 이제 B한테 자기가 들은 거 얘기하고 쭉쭉쭉 가다가 D가 마지막에 A로부터 전달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힐 때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A가 말한 거랑 D가 마지막에 말하는 거랑 내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남근이라는 것을 어떤 욕망의 대상이자 어떤 상징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어의 세계로 우리의 이 상징계는 뭐예요? 우리의 이 상상계. 갑자기 헷갈리네. 또 말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상징계로 언어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잖아. 문화의 세계, 교육의 세계, 사회적인 이 상징계로 언어라는 세계로 우리가 이 욕망을 끄집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잃어버리게 되지. 왜? 욕망이 뭐로써 상징돼야 돼? 언어라는 이 기표로 나타나야 되잖아. 기표로 나타나야 되니까는 우리의 욕망이 온전히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왜곡돼서 들어오겠어? 왜곡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이해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언어의 세계로 우리의 욕망이 남근이 들어오면서 뭘 잃어버려요? 그 표상 속에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잖아. 메시지는 언제나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기분에 따라서 메시지를 완전히 전달 안 할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남. 그러면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짧게 얘기할 수 있잖아. 기분이 좋아.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메시지는 슬며시 사라진다. 어디에 들어왔을 때? 상징계에 들어오면서. 그죠? 점점 이제 슬며시 사라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욕망의 의미예요. 사실상. 우리가 말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뭐 하고 있다고? 멀어지고 있다고. 이게 여러분들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귓속말 놀이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오락관에서 했었던 옛날에 어떤 그런 귓속말 놀이를 통해서 뭐 한다고?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최초의 요소가 얼마나 언어가 뭐 하고 있는지, 변화를 겪고 있는지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 그죠? 락항은 이 왜곡의 과정, 언어가 상징체계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남근즉 욕망이 상징적인 작용을 해. 왜? 언어 체계를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의 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언어의 가면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의 욕망을 어떻게 표출할 거야? 비언어적이든 언어적이든 간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작용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었죠. 영상에서. 그럼 이 아버지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바로 어머니는 말로써 자기 자신 너머에 있는 남편, 즉 아버지 존재를 언급하게 된다. 아버지의 존재는 현실의 아버지와 동일한 인물일 필요는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뭐겠어요? 욕망을 상징하겠죠. 어떤 욕망이야? 엄마가 가지지 못한 그 결핍의 욕망을 상징하겠죠. 그러면은 이 아버지라는 이 존재, 이 개념의 역할은 뭐예요? 아이를 어머니와 분리시키고 있는 존재였죠.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식과 분리시키는 존재잖아. 락항의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봤을 때 락항은 이 구조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뭐라고 불렀다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렀다고요. 하나의 상징적 개념인 거야.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성모 마리아께서 성부와 직접적으로 성교하지 않고 수체하잖아요. 가브리엘에 의해서 수체하잖아, 사실상. 가브리엘이 뭐 고지해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하나님의 뭐 어떤 계시를 받고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눈시에이션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데, 어쨌든 결국 직접적인 교감 없이, 성교 없이 수체하게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해요, 성경에서 이게. 부성이라는 거 있죠. 부성, 아버지 성, 이 부성이 생물학적인 영역으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락항을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수태고지 내용이 부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영역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봤던 거야. 우리는 많은 문화권에서 여러분들 공통으로 나타나는 민간 신앙들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아이가 나라를 건국할 녀석인데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마치 신성한 어떤 교감과 이런 것들로 인간의 성교를 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성한 계시라던가 어떤 신내림, 어떤 뭐랄까 능력, 초능력적인 그러한 어떤 계시 같은 것들을 내려받아 가지고 잉태한다.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나와? 신앙에서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에 따르면은 뭐예요? 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특정한 성스러운 장소를 상징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태어나죠? 마국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특정 장소 마국간으로서 이 유대 민족은 한정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스러운 장소로 한정 짓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은 이처럼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한정 지어 가지고 어떤 그 민족의 선구자, 시초, 시조를 잉태하는 내용들을 민간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 뭐 유대, 이슬람 뭐 어디든 간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부성은 그러면은 현실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데 분열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성은. 모성은 그래. 이런 식으로 계시 받아서 신내림 받아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새로운 생명, 시조를 잉태하는 게. 근데 부성은 현실과 상징적인 측면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왜? 여기에는 바로 욕망, 남근, 그리고 뭐와의 관계가 있어? 처와 자와의 관계가 있어. 그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작용을 락항은 이게 사실상 부성의 은유라고 봤어요. 이게 왜 은유야? 왜 메타포야? 하나의 말이 다른 말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엄마의 욕망을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의미작용이라는 거야. 엄마의 욕망은 대상을 결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엄마의 욕망은 결코 아이가 찾아낼 수 없어. 지금 당장. 그럼 이것은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들어있을 수 있어. 그죠?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부성으로서. 그러면은 잃어버린 부정된 남근의 의미작용이 발생하지. 누구로부터? 부성으로부터. 여러분들 오늘 말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이해를 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영상 거의 뭐 15분 가까이 떠들 건데 이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갈 거야. 자, 락항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유의 구조는 대체된다. 서브스티튜션이다. 대체는 언제나 의미작용이다. 엄마의 욕망의 대상을 찾을 수 없었다. 결핍이었다. 그럼 뭘로 대체되는 거야? 부성의 은유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근의 의미적인 작용, 욕망의 의미작용을 생성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논의의 핵심은 뭐겠어요? 락항이 오이디푸스적인 아버지에 대한 고전적 이론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정한 거죠. 한술 더 뜬 게 아니라 거의 뭐 국자로 10스푼을 더 뜬 거예요. 비유하자면. 락항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TV를 보고 있는 뉴스를 보는 현실의 아빠가 아닌 거야. 아버지는 뭐라고? 상징적인 기능인 거예요. 상징적인 기능. 그래서 사람이라기보다도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개념인 거지. 주된 역할이 뭐였어요? 그러면 이 부성이. 아이를 뭐 하는 거야?
엄마와 분리하는 역할이야. 왜? 엄마는 욕망을 갖고 있어. 엄마의 남근은 결핍이야. 근데 그 결핍은 찾을 수 없어, 아이가. 그럼 이 결핍의 대상은 바로 부성의 은유 속에서, 그죠? 부성의 은유 속에서 상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엄마와 아이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아이는 어머니를 위한 그 욕망의 핵심 장소를 포착하면은 이거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내가 되고자 하겠죠. 근데 뭐예요? 아이는 결국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나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 뭐하고 동일하지 않아? 엄마의 욕망의 대상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뭘 하는 거야? 엄마의 모든 것이 되려고 애쓰는 거야. 나는 엄마의 모든 것이 되고 싶어. 왜? 나는 엄마가 욕망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욕망하는 거와 내가 동일하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 나는 엄마의 모든 것이 될 필요 없어. 근데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모든 것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되려는 거에 대해서는 관종짓거리를 하기 시작해,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 엄마를 막 유혹하려고 그래. 막 귀여운 척해. 이런 것들이 뭐겠어? 엄마가 결핍하고 있는 대상, 그러나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욕망의 근저가 내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상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남근이란 바로 이것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오늘 영상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